제 책에 담대한 혁신사의 플랜, 마을공화국 지구 연방 이 책 제목인데 이 강의를 한 5강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1강, 2강, 4강까지 썼는데 오른 주제를 포스트 87년 체제와 생명평화 민주주의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포스트 87년 체제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도적으로는 네오 직접민주주의고 내용적으로는 생명평화 민주주의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87년 체제와 그 후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87년 체제는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권을 지나서 87년 6월 민주대항쟁을 통해서 이 권위주의적인 이 군사 독재 체제를 종식시키고 절차적인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낸 것을 보통 87년 체제라고 하죠. 근데 이 87년 체제는 군사 독재 무신정권을 몰아내고 문신정권을 만들어냈지만 이 체제는 대의민주주의 외발민주 체제다. 그래서 이거는 또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였다. 그러면 이 민주주의 발전 단계를 보면 이제 후진국형과 개발도상 중진국형, 선진국형으로 좀 나눠보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는 외양만 무늬만 갖춘 그런 독재 체제죠. 대개 이제 후진국들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개발도상 중진국형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군사독재 정권, 앞에 얘기한 후진국형 대의민주주의 외양의 독재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체제를 보통 만들어서 개발도상의 어떤 그런 경제 개발을 좀 상당히 해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시기를 이제 87년 체제라는데 이 87년 체제가 너무도 이제 오래 가고 있다. 이제 선진국형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선진국에 근접하는 선진국형 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융합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협치체제가 선진국형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스위스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스위스가 가장 이상적인 선진국형 민주주의 체제죠. 그래서 자치분권 협치체제형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이다. 읍면동 단위의 마을공화국, 꾸민과 지방정부, 칸톤, 중앙정부 간의 삼중체제로 스위스는 돼 있죠. 예산도, 국가 예산도 꾸민이 30%를 예산을 쓰고 40%를 칸톤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방정부, 중앙정부가 30%를 쓰는 재정분권이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철저히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체제가 돼 있어서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아직까지도 기획재정부가 국가 예산을 다 쥐고 흔드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재정분권이 뭐 거의 안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위스 체제는 너무 아이디어라고 이건 뭐 쉬운 게 아니다라고 오랜 세월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프랑스는 우리가 굉장히 따라잡을 만하다. 특히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 소멸을 지금 프랑스가 25년 전에 우리가 똑같이 겪었는데 그걸 프랑스가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하고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체제를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 소멸을 극복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모범적으로 극복을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프랑스 정도의 투트랙 혼합 체제는 가능하다. 현재 중앙집권 체제를 상당히 유지를 하면서도 재정 분권이나 다양한 지역 분권,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걸 추구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수구민주주의 체제로 우리는 이제 시민의회를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국가공공성 토론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국가 수구민주주의 기구가 있죠. 그래서 국가적 사안이 생기면 우리나라 말로는 읍면동단에서부터 그 읍면동단에서 이렇게 층위를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그 토론을 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국민 공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깨인 한국인들은 현재 외발민주주의 체제인 87년 체제에 대한 불만이 목에 막 차 있는데, 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우리 안에 갇힌 사자처럼 이 정치적 경로 의존성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 신화에 세뇌돼서 이 대의 정치인들의 팬덤 정치에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좀 이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그 예전에 그 유튜브 채널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아기 사자를 그 10m 가로 10m 그 세로 10m 그 사자 우리 안에 키웠어요. 근데 한 5년이 되니까 이제 어른 사자가 되잖아요. 성체 사자. 되니까 이제 이 동물원인데 근데 이제는 사파리 그 초원 100만 평의 초원을 갖춘 그런 거대한 그 초원형 그 동물원이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 어른 사자를 풀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풀어놓으면 바로 사자가 막 그 초원을 질주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그 사자울이 10m, 10m 반경에 가로 세로 그 거기에 그 정도에서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조련사가 이 성체 사자를 그 이제 야생 적응 훈련을 한동안 시키고 나서야 그 이제 초원을 가로지르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걸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 우리도 이 그 민주주의는 곧 대의민주주의다. 이렇게 그 대의민주주의 신화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벗어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자기가 살아왔던 10m 반경의 동물원에서 야생 그 사파리에 풀어놔도 거기 뱅뱅뱅 돌듯이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벗어날 거냐. 결국은 우리가 뭐 그 대중을 계몽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사자도 어마어마한 그 야생성을 가진 사자도 조련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야생 적응 훈련이 안 되면 그냥 우리 안에서 뱅뱅뱅 도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거의 뭐 그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정한 그 촉발 작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책연합당에서 이런 강좌를 설치하는 것도 일종의 뭐 그런 그 어떤 사자의 조련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대의 정치인들의 팬덤 정치에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고 진영 간의 어떤 증오 정치, 대립 정치의 희생물은 계속 희생물이 되고 있다.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할 이유가 이제 한국 정치도 87년 체제를 넘어서서 선진국 정치 체제로 나아갈 때가 이르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외발민주주의 체제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검찰 무리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취약한 민주주의 체제임을 윤석열 정권의 등장을 통해서 뼈저리게 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민주화가 돼서 아시아의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자부를 했었죠. 근데 그 한 줌밖에 안 된 그 검찰 특수부 세력들이 옛날 군사 독재 시대에 하나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한번 그 나라를 휘저어버리니까 뭐 정권도 뭐 뺏어가지고 민주주의를 한참 퇴행시키는 이런 상황을 이제 목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발민주주의니 대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 가지고는 정치의 근본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통치와 민치를 구분한다면 통치는 대정치와 통치를 통칭해서 통치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고요. 민치는 주민자치와 시민,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와 시민정치는 이제 국민발언, 국민소환, 국민 그 투표 같은 그 전통적인 국민 직접민주주의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통 시민정치라고 하고 공론정치는 시민위회나 그 국가공공성토론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수비를 통한 그 집단지성을 이렇게 수렴해내는 그런 작업을 공론정치라고 합니다. 이 민치라는 건 주민자치와 시민정치와 공공정치를 통칭해서 민치라고 얘기한다. 근데 지금 우리의 87년 체제는 100% 통치만 있지 1%의 그 민치도 제도적으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하는 신용은 엄청나게 하죠. 뭐 민관 협치니 뭐 주민자치라고 이름만 뭐 걸어놓고 재정분권 이런 거 하나도 안 되고 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정치학을 좀 공부한 사람은 프랑스의 자크 랑시에라고 이제 그 현대의 최고의 정치학 석학이라고 하는 뭐 불리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저는 이제 통치와 민치로 구분하는데 이 양반은 아예 치안과 정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대의정치라는 건 지배와 통제를 위한 지배 권력, 지배 세력의 권력 행사지. 그 무슨 대의정치가 그 정치냐? 그건 치안에 불과하다. 치안이라는 건 사람을 그 일정한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그 통치행위인데 그 치안에 불과하다. 대의정치나 관치는. 그리고 이제 정치는 몫이 없는 목 없는 자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해서 쟁취하며 나누는 행위가 곧 정치다. 이걸 할 때 정치라고 하는 거지. 지배 세력들이 대의정치와 통치 행위하는 건 치안에 불과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행위라는 건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몫을 주장해서 쟁취하며 그걸 나누는 행위를 하려면 그 정치는 시위와 캠페인, 국민발언, 국민소환, 국민투표 같은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 읍면동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의회 같은 공무원정치를 할 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정치지 그 통치는 치안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치를 다시 재정해야 된다. 이 사람은 뭐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의정치는 엘리트 지배체제를 발전시키는 치안 행위에 불과하기에 대의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 셋째로 87년 체제, 포스트 87년 체제를 해야 되는 이유를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선진국형 경제로 지금 나아갔죠. 보통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되게 중진국들은 선진국의 그 보통 따라잡기, 그 추격형 경제라고 하잖아요. 캐치업 경제. 따라배우고 따라잡는 것을 개발도상국이 그걸 잘 어느 정도 따라잡아서 잘 그 어느 정도 이제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는 단계에 이를 때 개발도상 그 중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자체의 어떤 어떤 기술이나 경제의 선도성을 갖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다행히 반도체나 몇 가지 선진국하고도 경제적으로 선진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특히 K-팝이나 이런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문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런데 반해서 정치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어떤 중진국의 그 정치 체제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민 1%의 핵심 이익을 대변하는 이제 수구보수 국민의힘당과 국민의 10% 20%의 핵심 이익을 대변하는
그 자유보수 더불어민주당이 양당의 이 적대적 공생 체제는 그 정치적 중진국의 함정에 이렇게 푹 늪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현재 87년 체제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자기들이 정치를 잘하겠다고 하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주면 뭐 다 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를 심화시킬 뿐이지 이를 극복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87년 체제는 외발민주주의 체제이자 중앙집권 통치 체제를 양발민주주의와 그 중앙집권 체제와 자치분권 체제를 융합하는 그런 체제로 적어도 프랑스 모델 정도는 가줘야 적어도 선진국형 정치 체제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그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조선시대 양반과 상민의 격차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로 나눌 수 있는데 자산 격차로 보면은 1대 9대 그 94이고요. 소득 격차로 보면은 소득상으로 보면 그 1대 19대 그 84회로 볼 수 있다. 이 자산 격차, 부동산 격차는 더 엄청나게 심하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통계청이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를 이렇게 분별해서 이게 통계를 내질 않아요. 그걸 내버리면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이 어떤 사회인가를 너무 진면목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분절적으로 통계를 내지 그걸 합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임진철 당신은 왜 1대 9대 94에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데는 1대 19대 84회를 얘기하냐. 근데 그 정확히 얘기하면 양면으로 제가 뭐 통계를 완전히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은 국민 전체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건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고 민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 가지고 국회에서 말꼬리나 잡고 싸우는 현대판 예속 논쟁을 벌이면서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의 골을 깊어가게만 하고 있는 짓이지 이게 과연 정치냐? 자크 랑시엘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치가 아니다. 마치 조선시대 훈구파와 살인파가 치열한 예속 논쟁을 벌이며 죽일 듯이 싸웠죠. 그런데 양반 쌍놈 체제를 그걸 갖다가 유지하는 데는 아주 철벽 동맹을 했죠. 그러면서 조선시대가 계속 유지되면서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데 과연 촛불 시민들은 국민의힘당을 보통 국민에게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멧돼지 정당이라고 보통 비유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주 무늬만 진보스러운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여우정당이라고 보통 그렇게 시장판에서는 얘기를 하고 운전기사들 얘기하고 대부분 저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그놈이 그놈인데 이렇게 성격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군소 진보 정당은 뭐 어때냐? 이것들은 아주 시족 집단처럼 그 조그마한 차이를 가지고 계속 존재감 없는 분열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멧돼지 정당하고 여우 정당이 힘이 있으니까 저것들을 좀 어떻게 자꾸 정권을 이렇게 교체해서 자꾸 한 번 바꾸고 뒤집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낫게 하는 거지. 진보 정당이라는 이 시족 집단처럼 개고기 찢기듯 분열하는 쟤네들한테 뭐 힘과 에너지를 몰아준다 해서 저지랄 계속 할 건데 진보 정당 결국 80%의 서민대중들은 진실로 자신들의 근본 이익을 대변하며 헬조선 신양반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신뢰있고 믿음직스러운 황소정당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황소정당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것은 결국 촛불 정신을 구체화하는 작업부터 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87년체의 정치 시스템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째로 양발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외발민주주의가 아니라 양발민주주의로서 이 네오 직접민주주의 민치화, 대의민주주의 통치가 이중적으로 구동되는 자치분권 협치체제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대의 직접민주주의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인구 5천만에 이 정도면 나라 사이즈가 저도 프랑스, 독일 수준의 그런 캐파이기 때문에 이걸 직접민주주의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오 직접민주주의 민치와 대의민주 통치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혼합되는 프랑스 모델이 우리한테는 좀 가장 근접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가지고는 정치 만족도 50점과 정치 효능률 50%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 중앙집권 체제는 정치 만족도 50점을 정치 효능률 50%를 결코 넘어설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제 이 체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집권하면 마치 100% 국민들을 만족시킬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민치가 국정의 50%를 운영을 받고 대의민주주의 통치가 국정의 50%를 받는 그런 국정 운영 분담 체제를 할 때 정치 만족도와 정치 효능감의 75%대의 선진 정치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왜냐하면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좌파의 모럴 해저드는 무임승차 의식이라고 해요. 무임승차 의식. 그 다음에 우파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는 승자독식. 그러니까 우파들한테 견제를 안 하면 얘들은 승자독식으로 무조건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좌파들을 자극하거나 뭔가 일정한 좋은 어떤 경쟁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평이라는 건 출발선상의 평등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그러니까 경쟁 결과의 합리적 불평등을 시스템을 세우는 게 이제 공평체제인데, 그런 걸 안 만들면 이 좌파들은 이제 무임승차, 일 안 하고 그냥 꽁으로 먹으려고 하고 이런 이제 좌파들의 모럴 해저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각이 한 사회에 무슨 통계학적으로 양쪽이 딱 1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 어림잡아서 좌파의 모럴 해저드 무임승차 의식이 한 10%. 그래서 결국은 양쪽의 모럴 해저드를 없애버리면 80%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치 가장 이상적인 점수가. 근데 이제 보통 스위스 정도가 정치 만족도 한 75%대, 78%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정치 효능감하고.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민치가 정치 국정의 한 50%를 맡고 이쪽 대의민주주의 통치 세력이 국정의 50%를 맡는 구조로 가면, 이걸 잘 운영하면 국민들의 정치 만족도, 정치 효능감이 75%, 78%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오 직접민주주의는 전통적 직접민주주의와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수의민주주의를 융합해서 네오 직접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 얘기하면 아직도 아마 앞으로 직접민이 나오면 바로 직접민주는 포퓰리즘에 공격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네오 직접민주주의, 현대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과거 시대의 직접민주주의가 아니야. 그런 개소리 그만해. 이게 바로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전통적인 직접민주주의와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그 다음에 수구민주주의를 융합된 형태의 현대 직접민주주의, 네오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이지,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런 전통적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오 직접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전통적 직접민주주의 포퓰리즘적 맹점을 극복한 직접민주주의, 즉 네오 직접민주주의는 세 차원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첫째는 읍면동단위 주민자치이고요. 읍면동정 선출제를 통해서 마을 자치정부를 구성해서 아이 기르기 좋은 동네, 공동육아 등 아이 기르기 좋은 동네와 고독사 공포 없는 예를 들면 뭐 사회적 농장 양로원이랄지 노인 안심마을 만들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 주민체제, 자치체제를 만들지 않고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체제로는 저는 저출생 초고령화 지역 소멸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그건 뭐 아주 저는 뭐 100% 단언을 현재 체제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요. 지금 그 좀 저렴한 싸구려 양로원은 멸시, 천대 이게 너무 심해서 그 보통 노인들이 그런 싸구려 양로원에 가는 건 곧 죽음의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곧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적어도 10% 정도 뭐 좀 꽤 중산층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뭐 괜찮은 여러 가지 있는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1% 정도 사람들은 뭐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짜리 약물을 가는데 거기는 또 문제가 뭐냐면 조금만 아프면 막 현대 첨단 의료 장비를 들이대가지고 막 검사를 해제껴. 그러면 이제 뭐 죽기 직전에 재산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차라리 뭐 우리가 빼먹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지 하여튼 크게 생각을 해보세요. 돌봄을 상호 부조나 연대행위나 사회적 우정으로 돌봄이 될 때 진정한 인간미, 휴머니즘적인 그런 그 사회가 되는 거지. 돌봄을 갖다 돈벌이로 계속 하게 되면 이건 아주 피폐화되고 상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읍면동단위의 주민자치체제를 만들어서 거기 그 안에서 상호부조체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서로 자원봉사 팀을 짜고 결국 이렇게 하면 결국 예산 이걸 만약에 국가 행정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막 내리매기로 해버리면 그 100억 가지고도 안 될 일을 자기들이 마을 자치로 하게 되면 10억 가지고도 200억, 300억 효과를 낸다는 거죠. 이거는 머리가 좀 좋은 그 행정 관료나 정치인이라면 금방 아는 사실인데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치나 분권을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위에서 딱 쥐고 통치를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통치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국토개발부 같은 데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이 오면은 각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나눠주면 그 읍면동 단위나 지역별로 자기들 필요한 맞춤형 최적화된 그 방식으로 운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국토개발부나 보건복지부에서 한 번에 쫙 하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쫙 표준화된 걸로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걸 수행하는 기업은 떼돈을 벌어요. 규모가 균일화된 어마어마한 양을 다 먹어버리니까 떼돈을 벌어요. 그 카르텔 구조가 대통령, 장관, 차관, 7급까지 다 나가고 이제 우리나라가 에리트 카르텔 부패 유형이다. 그 교수 이름이 뭐더라? 완전 까먹었네. 그 양반 얘기가 한국은 검찰, 사법부, 행정부, 정치권, 언론이 이들이 편을 짜서 편 먹으면서 국민들을 등쳐먹는 구조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코 기업이 혼자 먹지 않아요. 다 이렇게 나누는 구조가 하여튼 그렇게 해먹는 구조인데 그걸 중앙집권 체제를 해야 상부에서 소수 자기 이제 승자 독식 체제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자치분권 체제로 가고 지방 재정분권을 해버리면 국민들한테는 너무너무 좋죠. 각 읍면동마다 자율적으로 자기 맞춤형으로 최적화된 걸로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주기 싫은 거죠. 결국 여기서 이제 국민들과 이 소위 대정치 에리트와 고급 관료가 한판 붙어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죠. 근데 지금까지는 현재 87년 체제가 지상의 최고의 체제고 대의민주주의가 곧 민주주의다라고 계속 세뇌시키고 속여왔죠.
이걸 이제 벗어나는데 시간이 이제 걸리는데 결국 조련사가 필요한데 그 조련사 역할을 시민단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해오고 있는데 아직은 너무 미약하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국민 발언, 국민 소환, 국민 투표와 같은 시민 정치. 예전에는 국민 투표 한 번 하는데 900억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불과 2, 3억밖에 안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직접민주주의는 돈 먹는 하마라고 얘기하며 예산을 핑계로 직접민주주의 개헌을 계속 피하고 국민투표 계속 피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이 막 떠들지 않으면 계속 피해 갈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의회를 통한 수개민주주의 공론정치죠. 시민의회는 이제 수첨제로 인구통계학적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한 300명 정도 뽑아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찬반 토론을 벌입니다. 선거제다, 뭐다, 뭐 이렇게 모든 거 부동산 부유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그런 것들을 시민회의에 붙여서 근데 이 인구 통계학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300명 정도 뽑기 때문에 각 지역별, 연령별, 각 직업별, 세대별 이렇게 해서 뽑아서 찬반 토론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사안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시민의 의원들 간에 또 자기들이 토론을 벌입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을 이제 만든 후에 자기들의 이제 소신 투표에 들어가가지고 최종 뭔가를 결과물을 내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걸 지금 이번 총선에 이 시민의회 법제화를 이번에 주장을 해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번 총선 끝나면 시민의회를 법제화하도록 압박을 하자. 지금 시민사회에서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민의회가 만들어지면 부동산 문제, 대학 무상 교육 문제, 선거법 문제, 의원 봉급 문제 이런 것들을 의원들 자신의 이해충돌 사항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 전부 시민의회가 다뤄야 된다.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의원들을 250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미 아리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미리 다 율소 같은 사람이 다 얘기했어요. 이 대의제 정치 국회의원들을 소수 뽑아놓으면 이 사람들을 포획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많이 뽑고 가능한 추첨제로 직접민주를 해야 이 권력자나 부자들이 득세를 못한다. 이 얘기는 2300년 전에 이미 고대 정치 현인 아리토텔레스나 이런 사람 다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을 조금 뽑아야 국가 예산 낭비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그 신화에 이제 포획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민의회를 열어서 만약에 국회의원을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예산을 전부 동결하고 국회의원을 600명을 뽑자. 그래서 왜 그게 맞는지 만약에 내가 그 주장을 하면 또 반대하는 토론을 계속 시켜서 그걸 이제 하고 나면 그 시민회 의원들이 거의 임진철에 그 주장을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스웨덴이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은 이 의원들을 대의정치인들한테 특권을 많이 주고 그들을 조금 뽑아놓으면 권력자와 자본가들한테 포획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들한테 특권을 적게 주고 많이 뽑아라 버려요. 그러면 지금 스위스나 스웨덴 이런 데처럼 의원들을 주로 거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로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우리는 의원 하나에 보좌관이 보좌관 7명 되잖아요. 여기는 사무비서 하나만 준대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 선거법을 새로 만들자. 그럼 우리 4명이 의원이잖아요. 그럼 서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냐면 의원들끼리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법적 입법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거에 관심 있는 의원들끼리 끊임없이 3명, 4명, 5명, 6명이 TF팀을 계속 만들어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국회의원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귀족이죠. 국회의원 되는 순간
그 신분이 200개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다 보좌관들 비서관들 시키고 그다음에 국회 전문위원들 다 시키고 자기는 그냥 뭐 보고받고 좀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시민위에서 만약에 정확히 안다면 이거 현재 국회의원 제도를 가만두질 않죠. 하여튼 뭐 그래서 부자와 권력자 카르텔 관련 기득권법에 관한 법 제정을 시민위에 맡기면 부자와 권력자의 특권과 기득권들은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죽어도 직전민의를 안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그 포스 87년 체제가 해야 되는 건 두 번째로 제대로 된 공화정입니다. 보통 그 공화정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계급간 그 지금은 그 1%의 그 부자들 1%의 핵심 이익을 대변하는 게 국민의힘당이고 한 10% 정도의 핵심 이익을 대변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인데 이 두 당이 초과다 대표를 하고 있죠. 나머지는 다 대변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급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필연적으로 다당제가 만들어져서 뭐 농민당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서 각계각층의 계급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당이 서로 나와서 이걸 해결된다고. 그다음에 제도관 상권 분립 시스템 이건 우리는 어느 정도 대구는 있는데 아직도 한국은 이제 에리트 카르텔 부패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 상권들 간에 거기에 이제 언론이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서로 에리트끼리 편먹으면서 국민들 등쳐먹는 구조가 너무 이렇게 강고하다.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상권이 잘 분립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대의민주주의 통치 세력과 소위 제도 권력이죠. 그 다음에 직접민주주의 민치 세력, 시민 권력 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 앞으로 얘기하는 그 직접민주주의 민치가 한 국정의 50%를 담당하고 대의민주주의 통치 세력이 국정의 50%를 담당하는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안 만들면 우리가 상권 분립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얼마나 잘 되고 있냐 이렇게 하는데 개뻥이라고 그러는 거죠. 다당제 안 되면 개뻥이고요. 그다음에 그 시민 권력과 제도 권력 간의 견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삼축이 이렇게 제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면 그 다 개뻥이다. 제대로 된 공화정이 아니다. 현재 한국은 다당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1%와 10%의 핵심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 양당이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는 것이 과대대표였다. 그 다음에 대의정치와 간치 일변도의 대의민주주의 그 통치 권력 구조만 존재할 뿐 직접민주주의 민치 권력 구조가 거의 없어 공화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국민 반환 시민입법, 국민 소환, 국민투표가 제도화돼서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가 활발해지게 될 것이고 읍면동 동장 선출체가 되어 김재식 꽃을 피우게 될 거다. 제대로 된 공화정이 이루어지면. 그래. 그러면 포스트 87년 체제의 사회상은 뭐냐? 첫째는 자유한정성 공평사회다. 그러니까 1대 9대 90의 헬조선 신양반제 사회. 이건 저는 나쁜 불평등 사회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최병천이라고 있잖아요. 정치평론. 그 양반이 좋은 불평등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1대 39대 60의 자유한정성 공평사회는 굳이 얘기한다면 좋은 불평등 사회예요. 공산주의가 평등사회를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평등사회는 결국 인류의 유토피아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이룰 수 없는 거다. 그렇다면 인류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불평등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공평사회죠. 그러니까 공평사회를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불평등사회라. 그러면 이 정도를 그러니까 자유한정성 공평사회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구 재야생화 프로젝트, 그러니까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경우는 지구를 재야생화 프로젝트를 전 국가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그 지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 재야성화 프로젝트에 기반한 탈성장, 탈중앙, 초록명 사회를 예비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저기 사이토 고에이라고 그 인류세 자본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마르크스의 후기 저작, 만년의 마르크스의 그 미발표 논문과 메모를 다 수거해서 그걸 다 정리하고 해본 결과 마르크스가 소위 사적 유물론, 프로레타리아 독재, 그 다음에 뭐 전이당,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양반이 이제 그 마르크스가 이제 생태사회주의로 갔다가 생태사회주의도 아니다 하면서 꼬뮌에 기반한 탈성장 커뮤니즘을 만년에 그 연구 결과, 그 마르크스의 만년의 그 연구 결과는 꼬뮌에 기반한 탈성장 커뮤니즘이었다. 이렇게 그 자기 스승을,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만년의 저작들을 그렇게 정리해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현재 기후 케인즈 자본주의, 소위 이제 지금 이제 ESG 얘기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그러니까 소위 유럽의 케인즈 이제 수정자본 기후 그 수정자본주의 체제조차도 이게 기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쇼다, ESG가 쇼다. 즉각적으로 탈성장 커뮤니즘 사회로 급격한 전환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죠. 내 책에서 그걸 난 비판을 해놨어요.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뭐 나는 이제 초록문명 생명사회로 그 정식화, 개념화를 했지만 그 사람은 이제 마르크스의 얘기를 탈성장 커뮤니즘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렇게 가려면 이게 현재 한국 같은 헬조선 신양반제사에서 그 탈성장 커뮤니즘 사회 가려면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건너뛰다가 중간에 여기까지 못 가서 이제 빠져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검다리 이행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징검다리 이행 전략으로 여기까지 가려면 마을공화국, 마을연방민주공화국, 지구연방이라는 이 삼중 체제로 그 지구 체제를 세계 질서를 이제 재편하는 작업과 더불어서 이 사회 체제를 자유안정성 공평사회로 바꿔나가는 이런 징검다리 이행 전략이 필요하지 지금 갑자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난 그렇게 하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마을과학 지구연방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꿈이 아니었다. 옛날에 그 지상의 하나님 나라, 뭐 불국 정토 이런 얘기들이 그냥 종교 사이드에서만 얘기되는데 그것이 훨씬 구체화된 형태로 뭐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군 일민 세계 체제 이건 이제 고대 동아시아에서 존재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저기 현대에 다시 새롭게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리트 카르텔 부패가 아주 서식하기 좋은 체제가 이 대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체제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전체주의 체제나 왕정이나 이건 눈에 딱 보이는데 이 대민주주의 중앙집권 통치 체제는 온갖 사기를 치면서 통치 에리트들이 온갖 사기를 치면서 제스처와 코스프레, 언론 동원, 뭐 팬덤 정치 아주 이런 것들을 아주 현란하게 구사하면서 저기 국민들과 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이 아주 빼먹기 좋은 체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대의민주 직접 대의제 융합의 두발민주 체제인 그 마을연방민주공화국 체제나 아니면 프랑스 모델로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일반 경제지표나 국민의식 수준으로 보면 뭐 카페 테이블에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놓고 나가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것을 보고 선진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놀래 자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민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85%가 대학을 나오는 시대에 나라 살고 있는데 분명 이렇게 보면 분명 선진국이죠. 근데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또 우리는 굉장히 극심한 나라죠. 이렇게 된 연유를 이 부패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이제 생각났네요. 마이클 존스턴 교수가 이제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 사회다. 소위 일명 스카이캐슬 카르텔 부패 사회다.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한국의 엘리트 부패형은 이제 정당, 언론, 방송, 검찰, 재벌 기업 등 곳곳에 포진한 엘리트들이 상권 분립조차도 완전히 훼절시키면서 자기들끼리 조직적으로 뭉쳐가지고 편먹으면서 서민 대중을 등쳐먹는 엘리트 카르텔 부패형이다. 이제 마이클 존스턴 교수는 이제 그렇게 저기하죠. 그 단적인 예가 일반 국민 형사사건 기소율이 41%인데 검판사 기소율이 0.05%예요. 없는 거야. 이번에 그 박영수 그 그 특검 벌써 나왔더만. 나왔다고요? 이번에 나왔으면 석방됐죠. 확정되고 뭐 곽상도 뭐 무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아예 검사들은 아예 지들 그러니까 검사가 그 입건되고 뭐 기소되고 이거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놈들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대장동안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의 사례나 곽상도 의원은 항우판 드래프트 사건이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그 사건의 주범이잖아요. 이런 자들이 한국 사회를 최상위의 포식자로 서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8천 시대 이러려면 이제 진보 담론부터 새롭게 돼야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사상 이론 방법 체계. 그러니까 사상 담론이 있고 학술 이론 담론이 그러니까 사상을 보다 구체화하는 학술 이론 담론이 있고 이걸 조직적으로 담보하는 어떤 전략 담론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상 진보 담론이 굉장히 어설프게 지금 돼 있다. 옛날에 그럼 우리 7, 80년대에 있던 그런 담론을 아예 그만 이제 거기서부터 작별한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현재 한국 진보의 사상 지형을 보면 세계 직접민주 운동의 새 역사를 촉발시켰던 이 촛불시민혁명은 이 마을로 간 촛불민주 시민혁명이라는 그 흐름을 만들어내긴 냈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 길을 잃고 미로를 헤매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진보 담론 재구성이 지금 부재한 상태가 지금 한국 상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 진보 세력의 이념적 기반은 1980년대 변혁운동 과정에서 즐겨 읽혀졌던 해방 전후사 인식, 일명 해전사, 전환시대의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하는 역사 이념 담론이 그렇죠. 이게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 뭐 주체수상, 마오주의, 뭐 정속이론, 뭐 하여튼 그때 나왔던 모든 것들이 이 흐름에 다 이렇게 흘러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그냥 진흙탕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그냥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부터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뭐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우파를 자임하는 뉴라이트 세력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그걸 이제 들고 나온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진보 세력은 기존의 진보하고 낡은 진보 담론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주 회계의 망치각이 그지없는 이 누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의 도전에도 제대로 응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냐. 반일 종족주의 이런 거 나와도 제대로 제대로 이렇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페이스북에 자기는 토착 외구다, 자기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다, 버젓이
내놓고 활동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굉장히 좋은 대학 출신들이 많아. 석사, 박사도 많고 좀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에 그 괴들 논리에 의거하면 일제와 독립운동은 근대화시켜진 일본의 배은망덕한 반국가적 행위가 되거든요. 걔들 식민지 근대화론에 의거하면. 그리고 무장 독립운동가들은 반국가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제 친일 매족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드는 아주 경강부회한 이론일 뿐인데도 이러한 도전에 우리가 그냥 스물스물 그냥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소위 뭐 민족 정기 문제 이런 어떤 사상적 그런 건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혼탁해지면서 이제 야국강식 뭐 출세하면 아니 꼬우면 출세하라 이런 논리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진보 담론 재구성은 나는 이제 그 내용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네오 직전민주주의고 그 내용적으로는 생명평화 사상, 생명평화 민주주의 이런 담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우리 구한말의 근대를 보면 보통 그 위정척사파와 개화파만 있었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분명히 그 개벽파 선언이란 책이 나왔어요. 이병환 씨하고 조성원 씨가 낸 개벽파 선언인데, 근데 거기서 이런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한말에 그 위정척사파는 이제 왕정 독구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화파는 서구적 근대론자들이죠. 근데 개벽파는 이제 개벽적 근대론, 민중적 근대론이었다. 근데 이 세 개가 있었는데 결국 그 민중적 근대론을 만들어왔던 동학 갑오농민혁명이 소위 서구적 근대론인 그 서구적 근대론에 성공한 일제 세력에 의해서 무참히 이제 깨지면서 한국에서 민중적 근대론 개벽파가 그 근대에서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지 못하고 지하의 저류를 숨어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한국의 사상적 원료를 보면 이제 뭐 홍익인간 이화sek의 풍류도 그다음에 이제 다산의 여전제 그 마을 사상 그다음에 뭐 동학의 삼경 사상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갑오농민혁명이 처절히 깨졌지만 또 이게 3.1운동으로 다시 폭발하고 그다음에 뭐 4.19 그다음에 뭐 6월 항쟁 그다음에 촛불 뭐 혁명 이렇게 지금 계속 한국의 민중적 근대 개벽파 운동은 여전히 지금도 연속혁명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벽적 근대와 민족 근대와 생명평화상, 생명평화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당시 세계 열강의 헤게모니를 가진 서구적 근대에 제대로 응전을 하지 못해서 일제 식민지가 된 것이지 우리가 근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주장은 나는 이제 말도 안 된다. 옳은 소리다. 그다음에 개벽파는 정다산의 실학에 이어 동학의 삼경사상, 경천, 경물, 경인사상을 기반으로 개벽적 근대, 민족 근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는 3.1운동과 무장독립운동, 4.19 혁명, 87년 6월 혁명, 2016년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면면이 오늘에 이르렀다. 개벽파의 중심 사상은 생명평화 사상인데 오늘날 다산의 여전제와 동양의 삼경사상 그리고 그 흥부전의 재해석이 결합된 흥부노믹스로까지 진화 발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흥부노믹스를 지금 쓰고 있는 분이 이제 옛날 그 김대중 정부 때 산자부 장관이었고 위안대 총장했던 김영호 교수가 저걸 쓰고 있어요. 이 생명평화 사상은 일찍이 임시정부에서 흥부노믹스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건 이따 얘기할게. 흥부노믹스. 네, 흥부전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한 거예요. 정치학적으로. 일찍이 생명평화조상은 일찍이 임시정부의 상균주의와 건국강령으로 외화된 바 있다. 근데 오늘날 이르러 직접민주주의, 자율주의, 생태주의, 생명지역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주의 등과 합류하고 지평융합되면서 그 사상은 더욱 풍부해지고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 대중 사이드로 등장을 해서 사회화되고 대중화되고 되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 사람들한테 자꾸 그 촉구를 하는 거죠. 이제는 전면에 등장해서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상 이론 방법 체계로 이론 체계를 담론 체계를 정교화하고 더 단순 명쾌하게 만들어서 대중화시키고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을 안 하고 그냥 학문적 학술 이론적 수준, 사상 담론적 수준에서 머물러 너무 오랜 세월 그러고 있다. 내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촉구를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 오늘날 21세기 4차 사회혁명 시대 한국 사상 지형에서 진보 담론의 재구성의 중심 사상은 생명평화 사상이라고 본다. 생명평화 사상에 결부된 정치 이념은 서구적 근대 좌파 이념인 막스 레닌주의의 빨갱이 이념도 아니고 친일 매족의 약탈적 자본주의의 파랑이 이념도 아닌 신건국강령, 상균주의와 여전제형 지공주의, 뭐 네오 재현의 그를 기초로 한 그 이념일 필요가 있다. 이를 생명평화 민주주의라고 지칭할 수 있고 유럽식 분류 방식으로 하면 뭐 혁신사회 민주주의에 좀 가까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식 전환과 그 영성운동 이제 우리가 그 포스트 87년 체제는 무한 경쟁의 화려한 풍요관에서 더불어 사는 건박한 풍요관으로 의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중산층 기준이 뭐 30평 아파트 살고 그다음에 저기 현금 5억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저기 체험의 밑에 게 뭐죠? 푸나타보다 한 급 위에 있는 거. 그런데 네, 그랜저 정도 차를 타는 게 중산층 기준인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프랑스, 독일 이런 데 가면 뭐 전기 그 잡지를 뭐 구독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뭐 오페라를 보러 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이토 고에이가 책을 냈을 때 그랬을 때 70만 권이 팔려나갔어요. 그것도 뭐 1년 6개월 만에. 근데 한국은 그 번역서가 지금 한 2천 권이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걱정이 뭐냐면 앞으로 인류는 1%의 책 읽는 인간과 99%의 유튜브 보는 인간으로 이제 양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가 스스로 독서해서 성찰을 하고 사색하면서 뭔가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늘 소비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머리가 AI보다 더 머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I의 노예가 될 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AI하고 인간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AI는 그 알고리즘을 만들려면 빅데이터가 있어요. 적어도 1억 개, 1000만 개, 뭐 10억 개 정도의 어떤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전조 증상을 불과 3개, 4개만 딱 보고 어떻게 흘러간 흐름을 금방 파악해서 그러니까 스몰 데이터를 읽고 예측을 하고 뭔가를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리 해도 AI가 인간을 따라잡는다고 모르겠어요. AI가 진화 발전해서 인간의 그런 스몰 데이터 가지고도 그 예측하고 이런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AI가 진화 발전해서 돌연변이적 그런 진화 발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안 될 거다는 그렇게 봐요. 근데 하여튼 책을 읽지 않는 99%의 그 사람들은 이제 유튜브만 보고 텔레비만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은 AI 수준보다 훨씬 떨어진
AI의 노예가 되고 있죠. 예, 예, 그렇게 될 거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진보운동의 90%가 노예들. 그래서 나 혼자 나부터 잘 사는 이제 우리가 새마을 시작할 때 뽀다분하게 잘 살아보자가 구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발도상국 국민의 무한 경쟁의 화려한 풍요관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출산, 저출생, 초고령화, 이제 지역 소멸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사회적 우정과 공동체 문화가 있는 더불어 잘 사는 선진국형의 건박한 풍요관으로 가치관과 인생관을 진화 발전시킬 때가 왔다. 그러면 이 무한 능력주의와 무한 경쟁주의 신화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의식도 이제 고급 호텔에서 1인당 10만 원짜리 식사 파티하는 것보다 1만 원씩 더치페이해서 준비한 그 주말 텃밭 잔치가 훨씬 더 풍요롭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사고의 전환이 좀 생길 필요가 있다. 그 이제 국민의식 전환과 영성운동은 이제 결국 전체성 인지 감수성과 영성운동인데 뭐 영성이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나는 전체성 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다고 봐요. 산속에서 뭐 면벽수도하고 철학기도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람이면 이 그 영성이 있는 건데 사람이면 그러니까 생득지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면 그 기본적인 영성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 이게 세뇌되면 짐승화가 돼. 짐승화. 인간화가 되는 게 짐승화가 되면 영성이 소멸되고 영성이 완전히 으깨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돈독 올랐다 하면 딱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 돈독 올랐다 그 얘기는 이제 짐승화되기 시작하는 건데 돈독 오르면 사람의 인정사정도 없고 피눈물도 없는 악마의 맷돌로 사람이 변신해버리잖아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나 자신도 돈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쩐 중심 사회가 돼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영성을 되찾으면 짐승화된 인간 속에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면 현재와 같은 1대 9대 94 같은 나쁜 불평등 사회를 가만히 눈 뜨고 볼 수 없게 되죠. 동학혁명이나 이런 게 3.1운동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런 그게 막 계속 포획당하고 세뇌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저기 깨이면서 이제 용순 처음 나오는 건데 우리 사회도 뭔가 이제는 돈독이 올라가지고 건물주가 된 사람을 추앙하던 인생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위대한 평민들을 존경하게 되고 스스로 위대한 평민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국민의식이 전환되고 어떤 새로운 그 영성을 그 어떤 영성적인 그 국민들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냐. 그래서 뭐 이건 사회적으로 각성이라고 그러고 종교적으로 해결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지식인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터치를 해야 될 시대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이상입니다.